네, 어서 오세요. 그 한국의 유명한 그 두 인터넷 사전이 있잖아요. 네이버하고 나무위키라고 있는데요. 이걸 가만 살펴보니까요. 가만이 아니죠. 굉장히 오랫동안 살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네이버 지식선처럼 교과서를 그대로 복사했거나 아니면 아무나 들어가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나무위키처럼 디테일이란 디테일은 뭐 까십거리까지 뭐 정밀하게 적어 놓았는데 그 디테일을 만들어 놓은 구조는 결코 기술하지 않죠. 체계와 구조를 모른다 이 말이죠. 디테일만 알아요. 어우, 디테일은 아주 상당합니다. 근데 전체 구조는 전혀 몰라요. 나무위키가. 그러니까 낡은 집은 그대로 두고 인테리어만 이쁘게 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정부든 한국 국민의 한 가지죠. 이게 지식을 얻는 방식이 말이에요. 큰 틀을 잘 몰라요. 그리고 디테일만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공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그렇겠죠. 뭐. 그래서 FTA 문제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코트라며 한국 외교부며 통상자원부며 한국 정부며 누가 하는 말을 들어봐도 디테일만 얘기하지 중요한 얘기는 다 빠뜨리고 있더라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네이버하고 나무위키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의 공교육, 사교육 전체를 통틀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든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거 보면서 국뽕은 느끼는데 그래갖고 뭐 관광 잘 되니까 좋다, 굿즈 팔린다, 어쩐다 다 좋은데 말이에요. 이게 한류라는 게 말이에요. 이미 홍콩에서도 경험했고요. 일본에서도 브라질도 다 경험했어요. 응? 한때 그 컨텐츠가 유행을 부는 거. 하지만 그러한 문화적인 유행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국력과 연결된 적은 없어요. 국력이 유행을 만들면 만드는 것이지, 유행이 국력을 만든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젊은 아이들이 디테일에 너무 익숙해서 말이에요. 근데 큰 틀은 전혀 모르고 그 캐대언의 수익이 뭐 디테일적으로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 말이에요. 최대한 얘기하는 게 수익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미국이 다 돈 가져가지 않느냐 이 정도 비판만 하지 그 이상은 몰라요. 이 지적재산권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또 언제 이렇게 이상하게 변했는지 이걸 모른다고. 정부도 모르고 기성세대도 모르니까 젊은 세대가 이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FTA 영상을 이제 만들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사태가 1995년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데 말이에요. 이 금융 자본가들의 이제 세계화 작업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잖아요. 이 세계화 작업이 이 금융 자본가들을 서로 묶어가지고요. 뭐 투자은행, 뭐 자산관리사 이름으로 모두 한데 합쳐갖고 한꺼번에 움직인다. 그래갖고 전 세계 유수의 산업체 주식을 깡그리 긁어 모아다가 경영까지 참여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흔히 딥스테이트라고 불렀어요. 알고 보면 딴 게 아니에요. 투자은행과 자산관리사 집단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뱅가드하고 블랙록 자산관리사가 운영하잖아요. 운영이라기보다 운영에 영향을 크게 끼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저 록펠러의 돈을 관리해 주는 게 뱅가드하고 블랙록이거든요. 요 자산관리사거든요. 그러니까 록펠러 재단은 자기 스스로 돈을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뭐 석유사업체에도 뭐 4%밖에 지분을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자기네들이 버는 돈은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피델리티 이런 자산관리사는 다 맡겨놓기 때문에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라 이 말이죠. 나 딥스테이트가 이런 놈들이에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1조 원 정도 벌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뱅가드나 블랙록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에 따라 갖고 한 2천에서 3천억 원 정도 벌었다는 소리죠. 한국 제작사한테는 25억인가 줬다 그러잖아요. 250억인가. 근데 신문 봤더니 25억이라고 두 번이나 내가 봤기 때문에 저렇게 적게 줬나? 또 이해가 안 가요. 1조 원을 벌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25억을 제작사한테 갖다 주고 그냥 땡치고 말아버립니까? 250억 정도는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조족지열이잖아요. 뱅가드라든가 블랙록이 넷플릭스에서 얻어가는 수익 2천억, 3천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의 대기업이란 게 다
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FTA에 대해서 전혀 한국민들한테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또 안 시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노무현 시대에. 이명박은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 피해갔습니다. FTA 얘기만 나오면 뭐 좌빨이네 뭐네 헛소리 그렇게 질러댔잖아요. 그죠? 한국 정부가 일부러 막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막고 있고. 그러니까 K-팝 데몬 헌터스인지 뭔지 아는 거. 저것이 어떠한 수익 구조 하에서 움직였고 그 수익 구조의 구조적인 틀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국 사람들. 겉으로만 좋아합니다. 국뽕해가지고. 자, 차근차근 가죠. 우리가 흔히 딥스테이트라고 불러왔던 그 투자은행하고 자산관리사 집단들, 이 조상들이 말입니다. 베니스, 피렌체에서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금융활동이 뭐 비슷하진 않았겠죠. 지금은 더 복잡해지고 그때는 단순했고 그랬다 그뿐이죠. 유대금융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탈리아 사람들하고요. 또 소아시아, 터키 쪽에서 굴러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금융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유대 금융인들이 참여한 게 14세기 1382년 허락받고 들어갔단 말이야. 1380년. 그때부터 이제 유대 금융가들도 같이 움직였다 이거죠. 얘네들이 특성은 뭐냐면요. 앉아서 돈 놓고 돈 먹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금융자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환전 수수료 올리고 불법 대출을 마치 외화 환전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돈을 꿔주고 갚지 못하면 가족을 인질로 잡거나 노예를 팔아버리거나 집을 담보 잡은 집을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사치품이라든가 원자재 같은 거 실물을 두고 각종 채권 만들고 배당권 만들어갖고 헤쳐먹었고 주가 조작했고요. 공매도까지 했고요. 선물 거래까지 했습니다. 언론 조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다가 대출 같은 거 조금 많이 해줬다가 돌아올 줄 알았던 돈이 안 돌아와서 뭐 파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17세기까지 한 300~400년 동안 퍼져나간 이 은행의 이 독자적인 금융 업무가 표면적으로는 이제 산업하고 무역에 돈을 갖다 주면서 발전하는 척 했지만 실은 산업과 무역이 만들어 놓은 수익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기생충처럼 빨아먹었다 이거예요. 그게 베니스, 피렌체, 롬바르디아, 밀라노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안트워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7세기 전까지. 왜 17세기 전까지라고 말씀드리냐면 17세기 이후부터는 이게 전 유럽으로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까지 다. 이 금융 탈취의 문화라는 게 이게 서구 사회를 특징 짓는 하나의 어마어마한 면모였어요. 서구의 특징이 뭐냐? 돈 놓고 돈 먹는 놈들이 장악한 세계. 뭐 이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도 많이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1636년 튤립 버블 뭐 유명하잖아요. 버블 어마어마했다가 폭락해버렸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좀 왜곡하고 과장도 있어요. 이 튤립 버블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게 청교도들이 만들었거든요.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왜곡을 했어요. 뭐 대단하게 버블에 참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없지는 않죠. 우연찮게 벌어진 사건인데요. 요 튤립 버블 사건이 말이에요.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이 참여했지만은 그러다가 망했지만 유럽 상인들하고 보통 그 유럽 시민들한테요. 불로소득의 감수성을 크게 넣어주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불로소득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투기 마인드를 처음으로 불러일으킨 게 1636, 37, 38년 초까지 갔던 튤립 버블 사태였다고요. 당시 공매도도 있었고요. 선물거래, 증권 사기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업도 이 튤립 사건을 통해 증권 사기법을 배웠고요. 시민들한테는 불로소득의 감수성, 이 도덕적인 해이를 크게 만들어준 게 1636년의 튤립 버블 사태였다.
1920년대 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해집니다. 이 사기 사건이요. 이 기업을 보통 이제 자기 소개하는 걸 기업 공개라 그러고요. 주식을 판매하려고 공공의 주식을 제공하는 걸 주식 공개라 그러잖아요. 근데 코인 공개가 나왔어요. 코인 공개가. 코인 공개가 뭐예요? 주식은 기업이라고 하고 상품이라고 하는 실물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나 코인은요, 실물이 없잖아요. 실물 없는 주식을 우리가 코인이라 그래요. 현대. 근데 그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1921년 존 로우가 코인 공개를 했어요. 실물을 없는 실물을 있다고 속이는 거나 실물이 실제로 없는 거나 뭐 매 한 가지잖아요. 존 로우가요, 유럽 사람들이 아직 발도 대어보지 못한 신디럭 미시시피 부동산에 가면 어마어마한 좋은 땅들 많고 그렇다고 부동산을 보증으로 코인을 팔았어요. 예, 코인을 팔았다고. 500파운드에 한 장씩 팔았는데요, 18,000파운드까지 올라갑니다. 서로 팔고 사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려서 가치가 무려 3,600%나 올랐다고요. 결국은 이 미시시피를 여행해서 갔다 돌아온 이 투자자가 말이에요, 갔더니 정글이더라, 누구도 못 살더라, 악어까지 있더라, 사람 못 산다 거기,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코인 가격이 92% 폭락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금융 행위가 이런 식으로 벌어졌다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정부가 뭐 금화에다가 이제 뭐 굴이나 철을 넣어서 속인다든가, 무슨 뭐 금화의 그 두께를 얇게 한다든가 사기치는 일은 뭐 로마 제국부터 뭐 꾸준히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있었고요. 하지만 맨종이 위에다가 사기를 치는 거는 요거는 독특하다고요. 요게 18세기에 유행을 했어요. 17세기 뭐 튤립은 첫 단추고, 1720년에 코인 사기가 또 있었어요. 남해수산 버블이라 갖고 물고기 보조구로 또 그 버블을 만들고 또 폭락을 시켜놨다. 크고 작은 버블과 폭락이요, 18세기에 끊임이 없었습니다. 끊임이. 18세기 말에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회사란 게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영국의 회사가 6,000개밖에 없었어요. 18세기 말 회사가요, 많지가 않았다고요. 근데 은행하고 회사 파산 건수가 18세기 말에 1771년서부터 1780몇 년까지 1200건에 달했다고. 1200개의 회사가 파산해버렸다. 그렇게 버블과 금융자본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실물 산업을 무너뜨려 왔다 그 말이죠. 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긴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웬만하면 편하게 살고자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장기적 마인드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본성에는 인간의 본성은 식욕도 있잖아요. 하지만 식욕을 너무 과대하게 부리면 몸이 탈나잖아요. 금융자본, 불로소득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 1772년에 그 신형이 또 남발돼가지고 영국 은행이 다 파산했고요. 미국 식민지 농장주한테 건네줬던 그 은행 어음들이 모두 휴지가 돼버리는 바람에 미국에서 영국에 대한 불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실질 물건 같은 거 다 낚아채고 막 그러려고 그랬죠. 재정이 이제 영국 정부도 재정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부여했잖아요. 미국 식민지. 그 독립전쟁이 터져버렸다 말이에요. 이게 금융 자본과 그 금융 자본가들의 그 움직임이 결국은 미국을 탄생시켰다 그 말이죠. 1780년대 프랑스에서 주택버블이 어마어마했고요. 또 버블 올라갔다 폭락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모여갖고 프랑스 혁명도 벌어지고 그랬던 거죠. 1840년대 이제 철도 사업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거 버블 터져버리니까 1848년 노동자 혁명까지 벌어지고. 이 모두 다 금융 자본가들과 금융 자본의 불로소득 마인드를 추종했던 보통 시민들의 정신 상태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미국을 보면 말이죠. 이 금융 자본의 모습이 미국만큼 이쁘게 잘 보여지는 곳이 없죠.
이쁘다는 거는 깔끔하다는 소리예요. 보통 미국의 정치,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치권이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첫째가 뭐냐면 땅이 돈 버는데 제일 좋은 형태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 같은 주로 미국 남부 사람들이었죠. 거꾸로 미국 북부 사람들처럼 그 땅이 아니라 상업용 지폐를 돌림으로써 진짜 돈을 벌어댈 수가 있다라고 본 게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사람들이라면, 토마스 제퍼슨처럼 부가 땅에서 나온다고 믿은 그 정착민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각 주정부의 그 자급자족을 지향했고 민주주의를 지지했죠.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사람은 토지가 아니라 돈이 부의 주된 형태라고 믿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주로 지지를 했잖아요. 이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앙은행을 세워서 강력한 연방 독재를 설립하자 그랬던 게 알렉산더 해밀턴의 연방주의 정책이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독재를 하려고 연방을 한 거예요. 유럽은 거꾸로예요. 애초부터 찔찔 갈라진 각 공국들을 수평적으로 민주주의화 시키기 위해서 연방주의를 제시했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주의와 유럽 연방주의는 180도 정치 철학이 달라요. 학자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거를 단어만 같으면 그 뜻이 같은 줄 알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그 단어의 뜻은 서로 180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핫도그는 뜨거운 개가 아니에요. 소세지죠. 소세지 빵이에요. 그런 겁니다.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거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연방을 통해서 미국 내 그 신용하고 자본시장을 통합하려고 했던 게 알렉산더 해밀턴의 연방주의였고요. 토마스 제퍼슨은 공화주의로 그냥 남자고 그랬죠. 조지 워싱턴은 결국은 미국을 금융통합을 지향하는 연방제 국가로 만들었죠. 예, 연방제 국가를 만들어도 괜찮습니다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금융을 통합하려고 하는 연방주의가요. 이 금융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사설은행이 그 주체였다는 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연방주의라고 하는 게 이 금융 차원에서 보면 베니스, 피렌체, 네덜란드, 영국 모델과 똑같잖아요. 중앙은행을 사설은행이 좌지우지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뉴욕을 갖다가 20세기 베니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단지 금융의 센터라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요. 왜 미국의 그 뉴욕을 갖다가 20세기의 베니스라고 부르냐면 베니스처럼 사설은행가들이 국가의 통화를 좌지우지했다는 데에서 20세기 베니스가 뉴욕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1802년에 토마스 제퍼슨이 화가 나가 결국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거품을 일으키고 다음에는 긴축을 함으로써 국민의 자산을 탈취하는 금융계라고 그랬잖아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탈취 안 하겠다 이렇게 말만 하면 그냥 믿어달라는 거죠. 하지만 토마스 제퍼슨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니네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거품 계속 일으켜놓고 그 거품 꺼트린 다음에 쫄딱 망해버린 자산가들의 그 보증받은 것을 다 뺏어간 게 니네 은행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야바의 금융경제국가가 돼버렸다고 하면 이미 돈 넣고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나온 물건이나 손으로 제작한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 것이냐 이 문제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타고난 본성적 차이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독자님 중에는 나 자유파시즘 받으셨죠? 거기 1권 강도편의 제 첫 편부터 설명하고 있는 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차이점인데요.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거예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금융권이 했던 행동의 시초부터 볼까요? 시초부터요. 알렉산더 해밀턴하고요. 미국 부통령 아론 버가 말이에요. 요 두 완벽한 정치적 정적이 말이야. 짝짝꿍 해가지고요. 뉴욕 시민들한테 상수도를 공급하겠다고 맨하튼 회사를 만들었어요. 상수도 공급하겠다고 1799년.
알렉산더 해밀턴하고 아론 보는요 정치적인 앙숙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짝짝꿍 수도회사를 세웠을까? 각자 금융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직 재무부 장관이 해밀턴이잖아요. 자기가 세운 주식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 국영은행이 아니에요. 사설은행, 뉴욕 연방은행이 있다고요. 이 연방은행을 통해 갖고 이 상수도 회사인 맨해튼 회사의 재무관리를 담당할 작정이었다고. 근데 아론 버가 말이에요. 같은 공동 설립자로서 수도 회사를 설립해 놓고 곧바로 자기 은행을 만들었어. 그 옆에다가 맨해튼 뱅크를 만들었다고요. 웃기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해밀턴은 잘 몰랐어요. 회사 정관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래서 아론 버가 그 승인된 사업자금 200만 달러 중에 10만 달러만 달랑 지하 우물 파는 데 썼고 나머지 190만 달러는 모두 은행 업무에 써버렸다 이 말이에요. 맨하튼 상수도 회사는 엉터리였어요. 일도 안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뉴욕시하고 3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였다고요. 일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그 상수도 회사 하겠다면 물을 펌프질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맨하탄 은행 직원들이었어요. 미국이 이런 나라였습니다. 아론 버가 말해요. 은행 돈을 48,000달러나 혼자 빌려 쓰다가 이자 원금 다 합쳐갖고 12만 달러까지 빚을 지고서는 회사에서 쫓겨나 버렸다. 모든 산업적인 그 뭐라 그럴까 주장은 말이에요. 금융 활동을 위한 수단이다 말이에요. 미국이 그래요. 유대인과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뉴욕 연방은행을 이끌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말이야 같은 그 연방주의자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미쳤다고 아론 버하고 같이 수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맨하탄 은행을 세우게 한 다음에 왜 경쟁자로 만들어 갖고 우리가 독점하고 있었던 금융 행위를 왜 반반씩 나눠서 떼먹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비난을 엄청 받았다고. 그러지 않아도 알렉산더 해밀턴이 아론 버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앙숙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서로 싫어했다. 결국 결투 신청했고 총 맞아갖고 죽었죠. 예, 부상이 너무 심해서 죽었어요. 이게 알렉산더 해밀턴과 아론 버의 저 유명한 결투 시나리오예요. 이게 괜히 정치적으로 싸웠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요 금융 활동의 이익이 철두철미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역사였습니다. 이 맨하탄 은행은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섬유기계, 허드슨 운하, 건설, 인프라 이런 것들, 화학, 회사, 보험산업 이런 다 진출을 했다고. 하지만 산업한테 돈을 갖다 출자하기보다는요.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배당금하고 주식 상승 차익 처먹는 데 익숙했다 이 말이야. 맨하탄 은행이. 이게 미국의 은행이었다고요. 이 맨하탄 은행을 인수해서 만든 은행이 JP 모건이었어요. (19세기) 말에 말이에요. 로스차일드가 록펠러가 말입니다. 금융자본을 확대하려고 산업에 뛰어들어요. 로스차일드는 이제 석유, 무기 사업에 뛰어들고요. 록펠러는 석유, 그리고 화학, 제약 사업에 뛰어들잖아요. 이게 산업을 크게 일으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기를 왕창 생산하고 석유를 채굴하고 정제하고 해가지고 산업을 크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큰 산업 자본의 많은 여타의 금융 이익을 얻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석유하고 자동차 사업 이외에 투자 홀딩 금융업을 계속 확대해 간 게 록펠러였다고 말해요.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19세기는 말이에요. 산업이 너무너무 커지는 바람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이 너무나 발전했기 때문에 신규랄 게 없었어요. 신규가 나타나면 인수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여기 20세기 말 똑같아요. 좀 뭔가 기술적으로 발전했다 싶으면
그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고요. 그 기술의 효용성만 딱 바라보고 그 기업을 인수해버립니다. M&A 해버린다고. 1920세기 초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은 기존의 사업이 아니라면 신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진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존의 국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한데 뭉쳐 있었다 이 뜻이에요. 지들 안에서 달팽이 안에서 뭐 밥 먹고 똥 싸고 하듯이 다 지네끼리 해먹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그렇게 발전한 20세기 초반 중반에도 불구하고 농촌으로 가면 여전히 봉건적이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채무노예로 허덕였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소련만 욕할 게 아니에요. 소련의 항공산업은 첨단이었지만 일반 기계사업은 엉망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간에 연결점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실은 석석 깊숙이 들어가 보면 미국은 더 했으면 더 했지 소련에 비하여 못하지 않았다고요. 일반 기술과 군사기술, 항공기술의 격차가 어마어마했다고. 컴퓨터 보세요. 컴퓨터 갖고 오니까 처음 탄생하니까 컴퓨터를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일반 기업한테 사용한 게 아니라 군수업체에 사용하고 FBI, CIA가 먼저 활용했잖아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금융자본적 성격을 가진 나라가 말이에요. 산업적으로 서서히 무너져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이게 상당히 많은 비교적 좌파 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좌파 우파 할 것도 없어요. 뭐 저기 바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안 돼. 이건 바른 얘기입니다. 현실과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아무튼 19세기에는 말이에요. 산업 생산 수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금융 자본가들이 꼼짝을 못하고요. 산업으로 끌어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19세기 말쯤 되면 금융 자본은 완전히 국제화해버렸어요. 하지만 국내 산업 생산량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신규 투자 그런 거 쓸데없고 그냥 기존 산업에만 자본을 투자해도 수익은 충분히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더 얻으려고 해외로 자본을 내보내는 경우는 전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바로 해외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일본은 말이에요. 금융차관을 통해 갖고 대리전쟁을 벌였다고요. 이거 제가 3년 전에 이미 다 영상 만들어 드렸죠.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고 뭐 아시아 대공영을 한 해 만에 뭐 개뻥 국뻥에 차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를 때까지 결국 런던하고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그 대중 대리전쟁을 했던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창피한 나라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 이제 FTA를 위한 본 역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금융자본에 대해서 그 단어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했던 20세기 루돌프 힐퍼딩을 잠깐 보자고요. 이 마르크스주의자인데 이 칼 마르크스가 말입니다. 17세기 말에 1695년인가 그렇죠? 영란은행이 탄생하잖아요. 영국은행. 그 영국은행을 금융행위가 전국적으로 사회화되었다 그러면서 금융국가의 출발점을 1695년 영국 영란은행 설립으로 봤다고. 예, 벌써 다른 사람하고 자세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이 그 이전부터 금융 자본이 있었다고 보았다 이 말이야. 마르크스는 말이에요. 이 금융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역동적인 그 자본가들의 그 금융 행위를 보지 않고요. 국가의 돈을 빌려주는 하나의 시스템, 신용 시스템으로 봤다고. 그래서 자본을 축적하는 기계인 양. 응? 다시 말해서 금융자본가들을 단지 자본주의라고 하는 기업이 굴러가는데 금융자본가들은 그 자본주의라는 기업의 회계과 직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회계과 직원들이 진짜 알고 봤더니 사장 아들이다. 이런 건 몰랐다고 말이야. 모른 게 아니야. 얘기 안 했다. 그뿐이야. 제가 이것도 이미 다 말씀드린 겁니다. 루돌프 힐퍼딩은 말이에요. 마르크스랑 생각이 똑같았어요. 하지만은 금융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더 크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같은 놈으로 굴러가는데 금융을 통해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거라고 말이에요. 산업자본의 발전해서 주식하고 증권으로 무장했던 국제적 금융자본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봤다고 말이에요. 금융자본이라는 게 산업과 은행의 거물들이 함께 만나갖고 카르텔을 만들어서 산업과 그 금융을 공동 지휘했다고? 네, 50%는 맞는데 50%는 틀려요. 20세기. 마르크스하고 힐퍼딩은 모두 19세기 인물이에요. 역사적 진실과 모두 맞지가 않아요. 힐퍼딩이 금융자본과 이 산업자본의 그 합일적인 모습, 그 금융화 과정을 국제적으로 논하던 1910년대에 이 집중된 금융자본은 산업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자본을 탈취하려고 하는 목표를 지녔다고요. 마치 전쟁 자금 지원하듯이 전쟁 자금 지원 이외에도 또 했다고요. 주식, 증권, 채권 모든 걸 다 다루었다고. 한 몸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계의 금융화 과정은 말이에요.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해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자본은 최소 17세기 1600년대부터 산업의 모든 부분을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주식과 증권의 형태로 시장에서 팔고 살고 산업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해요. 투자하려면 차라리 유통에 투자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주의의 연장선에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20세기 초만 보더라도 니콜라 테슬라의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 발명 이거 다 무시해버렸다고. 헨리 포드의 그 알코올 자동차 다 무시해버렸다고요. 모두 산업시장에서 몰아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금융활동과 연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궁극이 있어갖고 21세기 왔죠. 100년 만에 미국과 유럽의 산업이 죽어버렸죠. 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단계 이론은 완벽하게 틀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지고 금융자본을 논했던 루돌프 힐퍼딩도 틀린 말을 했다고 말입니다.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한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퇴보의 마지막 단계예요. 금융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지금처럼 산업자본주의는 퇴보해버립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르크스가 옳아요? 제가 옳아요?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월가에는 말이에요. 금융자본만 움직이는 독자 세력이 따로 있었습니다. 머니 트러스트라 그래요. 그 선도자가 누구냐? JP 모건이었습니다. JP 모건은요. 상장기업도 아니었고요. 주식회사도 아니었어요. 사모펀드였고요. 개인 회사였습니다. JP 모건은요. US 스틸, 제너럴 엘렉트릭 같은 거 거대 산업기업을 설립까지 해주고 자금도 지원했지만은 그 지원했던 이유는 산업체로서 US 스틸과 제너럴 엘렉트릭을 크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홍보를 통해서 기업의 채권이나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매각해갖고 차익을 계속 얻어갔다고. 이게 금융자본이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과정 중에 회계를 부정하고 미디어를 조작하고 주가 조작하고 매수자들한테 거짓말을 말하고 중간업자 매수시키고 이게 다 필수 업무였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뭐 독점이라든가 과점이라든가 산업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금융자본 성격을 가져갔던 록펠러 같은 그 기업과는 JP모건은 완벽하게 다른 기업이었다고요. JP모건은 순수한 금융자본이었다고. 이 금융자본 속으로 록펠러의 자본도 끝없이 끌려 들어갔잖아요.
벤더빌트라든가 JP모건, 록펠러 모두 자기만의 은행과 기업체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대형 기업가들이 말이에요. 자기 공장이 파산하면 자기 은행이 살려주고 은행이 파산하면 공장이 살려준다고. 독점금지법 그런 거 다 소용없었어요. 유럽 자본가들끼리 끌고 모아갖고 카르텔을 만들었죠. 서로 단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설은행과 사설기업들이 지배하는 미국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비스마르크의 독일하고는 완전히 비교되잖아요.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를 지렛대 삼아갖고 산업과 은행이 서로 동등하게 산업 발전을 위해서 움직였죠. 독일 제국은행은요. 지폐 발행을 중앙은행화 했고요. 단일 통화를 구축했죠. 도이체방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 국민들의 그 푼돈 다 저축원을 모아가지고 모두 산업체에다가 대출을 했죠. 그렇게 성실했다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은 개인 기업, 개인은 발전하는데 말이에요. 국가 전체의 복지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왔다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렇죠. 자본주의 역사는요. 아무리 보아도 불로소득의 역사 맞습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의 욕구가요. 사람들의 본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하지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정도껏 해야죠. 제조업에서요. 서비스업으로 전환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스타일이 자본주의예요. 근데 이게 옛날 중세 때도 또 비슷하긴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더 많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 이것이 자본주의의 본성인데 이게 실은 자본주의라기보다 인간의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신발 만드는 제조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많아져. 기술하고 기기를 발명한 것도 실은 관리 서비스를 위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이 말이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영국하고 미국 앵글로색슨 기업들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제조업을 무시하고 서비스업에 모든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다가 제조업의 기반을 모두 무너뜨린 게 바로 금융자본의 움직임이었다. 이거죠. 이런 금융자본의 일반 경향이 결국은 제조업을 죽이고 산업의 그 균등한 기술 발전을 저해해왔죠.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사니까 잘 모르겠지만 100년간 그렇게 흘러왔다가 우리가 못 느껴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돈을 버는데 말이에요. 이 서비스업, 뭐 유통이라든가 호텔, 식당, 관광, 뭐 금융, 보험, 부동산 중개업, 광고업, 뭐 컨설팅, 뭐 연구개발 이런 거. 여기에 지나치게 치중하거나 아니면 한 방에 돈을 벌 수 있는 전쟁에 치중하면은 몇십 년은 뭐 괜찮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를 보세요. 금융이나 호텔 서비스업 굉장히 많은 투자했죠. 1960년대. 또 동시에 베트남 전쟁에 또 투자했습니다. 기업의 모든 기술, 기계, 에너지 공학을 집중시켰다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 기계기술 공구 산업이 폭락해버렸잖아요. 군산업체한테 다 갖다 줘버렸어. 다 갖다 주고요. 일반 미국 경제산업계의 기구 공구 생산량이 85%나 감소했어요. 8년 동안. 베트남 전쟁 8년 동안 미국 산업의 기계 공구 생산량이 85% 감소하고 1977년 기준 미국 공구 산업의 총 고용의 50%가 실업자였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자 기본임금은 높았다고. 왜냐하면 노조 활동이 아주 컸기 때문에. 공장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1970년대 말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1990년대 말이 되면은 완전히 전 OECD 국가 전체에서 일반화돼 버려요. 장 보드리아르가 말이에요. 1970년에 소비사회를 출간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생산의 사회에서 소비사회로 이제 넘어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력을 높이는 것보다 마케팅이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물건을 잘 만드는 것보다 네 눈을 속이는 게 더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기계 생산 기술도 얼추 발전은 했죠 물론. 하지만 그 선을 넘어가지고 홍보를 우선시했다고. 그러니까 제품 이론에서 광고 홍보 이론으로
경영학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1980년도에. 소비자하고 시장 환경이 생산 환경보다 더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행정계에서는 금융공학, MBA라 그러잖아요. 그걸 들여와서 산업공학을 다 발로 차버리고 금융공학을 그 자리에 바꿔놓았다. 생산량 연구하고 품질 고민하던 보통 사장님들 생각을 싹 바꿔갖고 소비자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각종 잡스러운 디자인 마케팅이 횡행했다 그 말이에요. 기업의 경영 철학은 완전히 사라져갔죠. 오로지 수익만 극대화하자 이런 욕망이 대신했다고. 이렇게 1980년대가 흘러갔던 겁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비용을 극대하게 절감하도록 운송, 교육, 의료, 교도소, 경찰까지 모두 민영화하려고 그랬고요. 우편, 통신 모두 민영화했고요.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부동산 특혜줬고요. 각종 대출, 부채, 신용카드 확산시켰고요.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일반 산업체에서 벌어들이는 배당금이나 주식 차익보다 더 많았다는 소리다 말이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거예요. 금융자본이. 산업체 세부적인 구석구석에 은행하고 금융자본이 침투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주자본주의 문화라고 해야 하는데, 이 주주자본주의라고는 뭐냐면은 보통 예전의 산업자본주의는 사장님이 경영진을 이끌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에 소비케 했다고. 이제는 누가 그런 짓을 하냐면 대주주가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주주 집단체를 만들어갖고 사장을 자기 손으로 뽑아요. 네. 원래부터 주식 지분이 적었던 사장은 일개 주주로 내려앉는다고. 그러니까 일단 예전에 사장이었던, 즉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순환출자 같은 거 해가지고 대주주로 살아남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다고 말해요. 한국은 언제부터? 1997년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주들이 이사회를 만들어서 업무를 잘 아는 사장 위에서 마음껏 군림을 해왔다고요. 수익을 극대화하라는 명령을 계속 내리면서. 하지만 사장한테는 기업의 미래를 설계할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도 일개 노동자에 불과하게 변해버렸거든요. 기업의 30년 청사진 이런 건 없어요. 정해진 기간 내에 주주의 이익만 극대화시켜주면 됩니다. 아니면 잘라버리면 끝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요. 잠잘 때도 돈을 버는 방식으로 살아라. 오죽하면 게임도 그래요. 잠자면서 에너지 계속 충전하게 만들잖아. 모두가 금융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습들이에요. 또 뭐냐 하면, 또 무슨 말이 또 있냐 하면,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잘해야지. 누구나 다 열심히 해. 하지만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 이런 말. 아주 효율성의 극대를 원하는 말. 이런 거. 또 돈이 돈을 벌도록 해라라고 하는 천하의 사기꾼의 유대인 같은 말들, 이런 말들을 유대인은 아니라 유대 금융가 같은 말들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이 시절에요. 모두가 도둑놈 심보를 가진 못된 말들이었죠.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교과서 보고 만든 것 같은데, 주주자본주의가 말이에요. 신자유주의와 함께 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면 끝이었다 그랬죠? 예. 근데 원리는 말이에요. 예전부터 독일식의 그 산업과는 뭐냐면요. 산업의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확대되어야 하고, 사회 전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게 이제 독일식 산업 개념이라고. 근데 말이에요. 이러한 기본적인 역사를 다 뒤집어서 왜곡을 어떻게 해버렸냐면, 주주 자본주의를 만든 놈이 누굽니까? 클라우스 슈왑이죠. 클라우스 슈와프가 1968년, 69년에 주주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틀을 만들었고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제가. 근데 네가 왜
사회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익, 주주한테만 관여하지만 사회 전체도 다 해먹어야 된다 이거야. 그걸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백신을 세계적으로 팔아치우듯이 세계 정부 만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응? 차라리 주주 자본주의는요. 예? 대주주들을 중심으로 한 금융 자본은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은 주주 자본주의로 플러스 산업 자본주의를 주창하는 놈, 이 21세기의 놈들은 말이에요.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대주주가 세계 정부의 정권을 차지하는 걸, 그런 걸 원한다고. 요 그림 완벽하게 잘못 그렸어요. 누가 그렸는지. 아주 교과서에서 하는 것만 그대로 네이버 지식선처럼 요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미국과 유럽의 자본가들은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주주 자본주의를 만든 놈이 주주 자본주의를 반대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겉으로만. 1991년 민족 중심의 GNP 계산법이라고 했었어요. 지금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라고 해갖고 해외에서 한국 사람이 돈을 벌면 그 돈을 한국 국가가 번 것으로 계산해서 GNP라는 걸 썼습니다. 하지만 1991년부터 GDP라는 걸 썼어요. 그로스 더메스틱 프로덕션 그래가지고 계산법을 바꿔버렸다고요.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물건 만들면요. 그게 중국 GDP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 나이키가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나이키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로 찍기로 했어요.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1991년에 기업 활동에 국적이 없다는 거야. 국적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돈에 국적이 없다는 나폴레옹 말 그대로 따라간 거죠. 외국에 사는 주주한테 넘어간 돈도 일단은 자국의 GDP로 찍힌다고요. 한국에서는 그게 35% 정도 찍힙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원칙적으로만 본다면 한국 GDP에서 35%를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한국의 GDP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렇게 눈속임을 계속 했던 시대라고요. 이 시대가. 희한한 시대로 우리가 들어선 게 1990년대예요. 그래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만들어진 전 세계 문화는요. 한 30, 40%는 말이에요. 금융자본주의의 색채를 그대로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은 말이에요. 행복의 근원이고 삶의 지렛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고통이래요. 워렌 버핏 얘기 들어보세요. 당신 평생 일해야 된다. 돈 벌지 않으면 당신 평생 일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돈과 일을 충돌시켜놨죠. 돈과 일이 서로 관계없는 얘기를 해놨어. 그게 워렌 버핏의 정신상태라고.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게 삶이 아니라 고통이 돼버린 시대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희한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옛날에. 가정마저도 노동 현장으로 취급해갖고 돈 달라 그러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전 미친 사회가 돼버린 거죠. 게다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거나 기업의 건강성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기업의 가치를 만들지 않고 오로지 주가가 올라가 있느냐 아닌가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따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주주자본주의가 이런 기준을 갖다 들이밀었기 때문에 기업 가치마저도 대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생산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이익만 얻으면 끝입니다. 맥도날드가 햄버거 하나도 안 팔아도 돼요. 땅값만 오르면 자기 돈 벌거든. 그러면 되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모든 종류의 크레딧,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표현되어야지만이 가치를 얻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사라지고 정신이 사라졌다고요. 나를 사랑해? 그러면 가방 사줘. 이런 천민적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겁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산업체는 말이에요. 거기서 임금 투쟁을 벌이잖아요. 금융자본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임금을 더 주려고. 당연히 금융자본가한테 도움이 되죠. 이게 마르크스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모하고 노동자 단결하라 그랬던 겁니다. 제가 몇 차례 강조하지만 산업자본가한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노동자한테도 마이너스로 작동하죠. 이 신자유주의 시대, 주주자본주의 시대에는 말이에요. 조선업, 자동차, 전자, 반도체, 정밀기계 대다수 제조업체를 움직이는 게 대주주들이에요. 단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인수합병하자, 구조조정하자, 노동을 절약하자, 다시 말하면 노동을 없애버리자, 기술을 투자하자, 대량 해고하자. 눈을 부라리고 있다고. 이 상태에서 임금 투쟁을 아무렇게나 옛날처럼 벌인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금융자본의 하수이냐 정부가. 노사 개입도 안 해 이제. 노동자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자 때려잡아요. 노동자의 임금 투쟁은 대주주한테 쉽게 회사를 다 버려버리는 그런 선택이 그냥 단순한 선택이라고. 임금이 오르면 주가 떨어지고 주주 배당금이 낮아지잖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수익에 차질이 와도 공장을 폐쇄해버리든가 노조를 법적으로 고소하든가 뭐 그것도 안 되겠으면 주식 다 가지고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는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실업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르크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노동자들 아무것도 안 해? 그럴 순 없죠. 누가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까? 금융자본의 영향력은 계속 어느 정도는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브릭스가 산업자본주의를 크게 함께 일으키고 있고 다시 산업시대로 돌아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노조를 스스로 개조하고 노사정의회를 만들어갖고 노사 간의 충돌에서 발을 뺐던 정부를 끌어들이라 말이에요. 그래갖고 함께 협상을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머리띠만 두르고 나오고 그러지 말고 자사주든 매입해야죠. 주가 상승되면 팔아먹고 먹튀하지 말고 기업을 인수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집단노조의 정신상태를 갖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주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갖고 주식을 사란 말이야. 나가서 데모하지 말고. 그것도 아니라면 오늘날 사장도 노동자잖아요. 3년짜리 임기직이야. 과거 독일처럼 노사관계를 충돌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보고 대주주를 적으로 삼아 같이 투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사장 권한도 없는 사장 앞에서 퇴진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시대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짓거리라고 말이에요. 생존의 방법은요. 환경이 달라지면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요. 이 금융자본주의 시대가요. 거의 끝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유라시아 정치경제체제에 참여해서 지난 100년의 역사를 싹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가는 망합니다. 감사합니다.